미국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팔던 무기를 누군가가 대신 팔고 있었고 그 상대가 조용히 선택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잠깐만요. 이런 해외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코너입니다. 미국 국방부 국제협력실에서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중 15년을 한국 담당으로 보냈죠. 제 업무는 간단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관리하고 판매 계약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술 이전을 승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리 고객으로 봤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어요. 1990년대부터 F-16을 샀고 2000년대엔 F-15K를 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샀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미국 무기가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 27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동료인 마크가 발표를 시작했죠.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단골 고객이에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수백 대 사갔고 F-16도 운용하고 있죠. 또 우리 무기를 산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마크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K9 자주포 648문, K2 흑표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총액 180억 달러.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K, 한국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다고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27일에 계약 체결했대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이래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폴란드는 20년 넘게 우리한테 M109 자주포를 샀어요. M1 전차도 주문 대기 중이었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갔다? 왜죠? 마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납기였어요. 미국은 5년 걸린대요. 한국은 2년이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납기 때문이었어요. 가격도 있었죠. 한국 무기는 우리 것보다 40% 쌌대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폴란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호주가 K9 자주포를 샀고 2022년 초 에스토니아도 K9을 주문했대요. 전부 NATO 국가들이에요. 전부 우리 고객이었던 나라들이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한테 무기를 사던 나라였어요. F-15K, AH-64 아파치, 패트리어트, 전부 우리가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한국이 폴란드에 180억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우리 시장을 가져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이건 위치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8월부터 저는 한국 방산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K9 자주포였어요. 저는 기술 자료를 펼쳤죠. 1999년 개발 시작, 2009년 양산 개시. 흥미로운 건 개발 과정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M109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복사하지 않았죠.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52구 경장 155포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전부 자체 개발이었어요. 성능 데이터를 봤습니다. 발사 속도 분당 6발. 우리 M109A6는 분당 4발이에요. 사거리 40km. 우리 건 30km고요. 자동화율 85%. 우리 건 60%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쏘고 더 자동화됐어요. 그런데 가격은 우리의 60%였죠.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9월에 K2 전차 자료를 봤습니다. 독일 MTU 엔진을 썼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산 엔진으로 교체한대요. 120활강포 능동 방어체계 자동 변속기. 전부 자체 기술이었어요. 성능은 우리 M1어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었죠. 10월에 저는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우리한테 F-16 라이선스 생산 허가를 받았어요. KF-16이라고 불렀죠. 미국 기술자들이 가서 가르쳤고 한국은 배웠어요. 1990년대엔 K1 전차를 만들었어요. 미국 M1의 기술을 배워서요. 2000년대엔 KDX-3 이지스함을 만들었죠. 우리 기술 이전받아서요. 저는 패턴을 봤습니다. 한국은 배웠어요. 그리고 개량했어요. 그리고 자체 개발했어요. 30년이 걸렸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2023년 1월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54문을 주문했대요. 3월엔 에스토니아가 확정했고요. 6월엔 노르웨이가 검토에 들어갔대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전부 NATO예요. 전부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이고요. 전부 미국 무기를 신뢰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냐고요? 마크가 대답했어요. 납기래요. 그리고 가격이래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납기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안이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미국 아니면 러시아 무기를 사야 했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실전 투입이었죠. 저는 전장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9월에 첫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우크라이나군이 K9으로 러시아 포병 진지를 타격했대요. 발사 후 즉시 이동해서 대응 포격을 피했고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인력이 절반만 필요했대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10월에 두 번째 보고서가 왔어요. K9의 고장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내용이었죠. 영하 1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포신 수명도 기대 이상이래요. 11월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넣었대요. K9 자주포 140문 추가, K2 전차 180대 추가. 전쟁 중인데도요. 아니, 전쟁 중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성능이 전장에서 증명됐어요. 광고가 필요 없었죠. 전투가 광고였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직접 써보고 만족했고 폴란드가 더 샀어요. 12월에 저는 상급자인 로버트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술 축적이에요. 30년간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배웠어요.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노하우를 쌓았죠. 그리고 자체 개발로 넘어갔어요. 둘째, 납기예요. 한국은 빨라요. 폴란드 계약 후 2년 안에 첫 배치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5년 걸리는데요. 셋째, 가격이에요. 한국은 싸요. 같은 성능에 40% 저렴해요. 로버트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엔 미국 아니면 러시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터키, 이스라엘까지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은 NATO 표준을 따르면서도 가격이 싸요. 2024년 1월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체코가 K9 도입을 검토한대요. 핀란드도 관심을 보인대요. 전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고 무기 박람회에서 요란하게 전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납품했고 약속을 지켰고 성능을 증명했어요. 2월에 저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봤습니다. 2020년 73억 달러 세계 9위, 2023년 140억 달러 세계 7위.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리고 2024년 전망은 170억 달러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겨울은 추웠죠. 하지만 더 추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23년간 제가 믿어온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우리 무기가 최선이라는 확신. 한국은 우리 고객이라는 생각. 전부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관련 문서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1991년 한국 F-16 라이선스 생산 계약서가 나왔어요. 계약 조건을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수입, 수출은 미국 승인 필요. 한국은 이 조건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다음 문서를 봤습니다. 1995년 KF-16 생산 사진이었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감독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배우고 있었고요. 2000년대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했어요. 미국 M1 기술을 참고했죠.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았어요. 한국 지형에 맞게 변경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2005년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이 KDX-3 이지스함을 만들었어요. 미국 SPY-1 레이더를 수입했죠. 하지만 함체는 자체 설계였어요. 저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기술 도입, 라이선스 생산. 2000년대 부분 개량, 자체 응용. 2010년대 독자 개발 시작. 2020년대 수출 본격화. 3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죠. 4월에 저는 현재 한국 방산 자료를 펼쳤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개발 중이래요. 2026년 양산 예정이고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래요. 미국 승인 없이요. K2 전차는 2세대 파워팩을 개발했대요. 완전 국산이래요. 더 이상 독일 엔진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천궁2 방공 체계는 수출 준비 중이래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은 60%래요. 저는 두 시대를 비교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미국 허락 필요, 핵심 기술 없음 수출 제한. 2024년 한국 독자 결정 가능, 핵심 기술 보유, 자유 수출.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독립이었어요. 기술적 독립, 산업적 독립, 그리고 전략적 독립이었죠. 5월에 동료 마크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임스, 이제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객으로? 파트너로? 아니면 경쟁자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23년간 저는 한국을 고객으로 봤어요. 우리 무기를 사주는 나라. 우리 기술을 배우는 나라. 하지만 지금은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맞아요. 지금은 달라요. 6월에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성장과 미국의 대응이었어요.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대안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7월에 중동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UAE가 한국 방공 체계를 검토한대요. 사우디아라비아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인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024년 9월 중동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AE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대요. 천궁2 방공 체계를 시찰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UAE는 30년 넘게 우리 패트리어트를 운용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제품을 보러 갔을까요? 저는 UAE 측 발표문을 읽었어요. 이유가 3가지 적혀 있었죠. 첫째, 납기. 미국은 3년 걸린대요. 한국은 18개월이래요. 둘째, 가격. 패트리어트의 60%래요. 셋째, 정치적 조건. 한국은 요구하지 않는데요.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동맹 관계 등 조건이 많다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조건을 거는 건 당연해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만든 무기니까요. 하지만 구매국 입장에선 부담이죠. 한국은 달랐어요. 돈만 내면 팔았어요. 간섭하지 않았고요.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이 들렸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협상 중이래요. 100문 이상 규모래요. 그리고 기술 이전 포함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한국이 방산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요? 우리는 절대 안 하는 건데요. 11월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은 사우디에 K9 조립 공장을 지어준대요.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하지만 최종 조립은 사우디에서 하게 한대요. 그리고 사우디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준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구나.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을 나눠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12월에 저는 중동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중동 방산 시장 미국 68%, 러시아 15%, 프랑스 8%, 한국 2%. 2024년 중동 방산 시장 미국 58%, 러시아 12%, 프랑스 7%, 한국 12%.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4년 만에 한국이 2%에서 12%로 뛰었어요. 10% 증가.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10%는 대부분 미국 몫에서 나온 거였어요. 2025년 1월 저는 상급자 로버트 국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중동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UAE, 사우디, 카타르 모두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어요. 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예요. 납기, 가격,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요. 로버트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중립이라. 우리는 가치를 팔잖아요. 민주주의, 인권, 동맹. 한국은 그냥 무기만 파는 거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구매국 입장에선 편할 수도 있어요. 간섭받지 않으니까요. 2월에 카타르 소식이 들렸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검토 중이래요. 그리고 천궁2도 함께요. 패키지 딜이었어요. 3월에 저는 중동 전체 지도를 펼쳤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전부 한국과 협상 중이었어요. 전부 과거엔 미국 무기를 샀던 나라들이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안이 생긴 거예요. 미국 아니어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을까? 2025년 6월 저는 동료 마크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제임스, 솔직히 왜 한국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한국이 30년간 기술을 쌓았으니까 잘 만드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신뢰예요. 마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신뢰요? 네.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기억하죠? 2022년 7월 체결, 2024년 2월 첫 배치. 1년 7개월 만이에요. 한국은 약속한 납기를 지켰어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후 정확히 18개월 만에 K9이 도착했대요. 딱 약속한 날짜예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자주 지연되죠. F-35도 그랬고 해군 함정도 그랬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기술 문제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7월에 저는 한국 방산 기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주요 방산 기업들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들의 경영 방식이었어요. 납기 준수율 98%. 저는 놀랐어요. 98%요? 우리는 75% 정도인데요. 더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벌금 조항을 스스로 넣는데요. 납기 지연하면 자기들이 손해보겠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맞춘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게 신뢰를 만드는 거구나.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거.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죠. 8월에 저는 또 다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구매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인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정권 교체를 압박하지도 않았죠. 돈만 내면 팔았어요. 우리는 달랐어요. 미국은 가치를 함께 팔아요. 민주주의, 인권, 법치.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구매국 입장에선 부담이죠. 9월에 마크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미국은 동맹을 팔아요. 한국은 제품을 팔아요. 미국은 가치를 요구해요. 한국은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게 맞는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시장은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죠.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기술 수준 8,090%, 가격 60%, 납기 50%, 신뢰도 98%, 정치적 중립. 이게 조합되니까 강력했어요. 기술만으론 안 돼요. 신뢰가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해요. 한국은 이걸 다 했어요. 2025년 10월 15일 펜타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대표들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이었죠. 저는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회의예요. 그땐 우리가 한국에 파는 회의였죠. 지금은 한국과 협력하는 회의예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의 톰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미국 육군이 차기 자주포를 검토 중인데 K9 기술을 참고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K9 기술을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쓰겠다고요? 톰이 설명했어요.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이 우수하대요. 우리 M109보다 발사 속도가 50% 빠르대요. 그걸 배우자는 거래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요? 톰이 대답했어요. 한국과 협상 중이래요. 공동 개발 형태로 가면 비용을 나눌 수 있대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발제자가 나왔어요. 공군 대표였죠. FA-50 경공격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국 공군이 경공격기가 필요한데 F-16은 너무 비싸대요. FA-50을 라이선스 생산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우리가 한국 전투기를 만들자고요? 공군 대표가 대답했어요. FA-50은 미국 기술 기반이에요. F-16에서 파생됐죠. 하지만 한국이 더 싸게 만들어요. 우리가 라이선스 생산하면 비용을 30% 줄일 수 있대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엔 우리가 한국에 F-16 라이선스를 줬어요. 한국은 배웠죠. 그리고 FA-50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라이선스 생산하겠다고요? 이건 역전이었어요. 11월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육군 대표가 대포병 레이더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아서 시스템이 우수하대요. 북한 포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한 실적이 있대요. 우리도 ANTPQ-36이 있잖아요. 육군 대표가 대답했어요. 있죠. 하지만 한국께 더 싸요. 그리고 성능은 비슷해요. 공동 개발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정리했습니다. 자주포, 경공격기, 레이더. 전부 한국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12월 15일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어요. 결론을 발표했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3가지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자주포, 경공격기, 레이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 구매국이 아니다. 전략적 방산 파트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크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시대가 바뀌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요. 3년 전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놀랐죠. 한국이 우리 시장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시장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위치를 만든 거예요. 구매자에서 파트너로, 고객에서 협력자로, 그리고 우리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저는 23년간의 업무를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제목은 한국방산의 부상과 미한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올해 200억 달러를 돌파했대요. 세계 5위래요. 2020년엔 9위였는데 5년 만에 5위가 됐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3년 5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목격한 변화는 엄청났죠. 폴란드 계약, 우크라이나 실전, 중동 진출,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까지. 제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작성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가져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 제 생각이었죠. 놀라움과 당혹감이 담긴 문장이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국장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좋은 소식이에요. 내년 2월에 한미방산 협력 정상회담이 열린대요. 어떤 내용이죠? 공동개발 프로젝트 3건 서명한대요. 자주포, 경공격기, 레이더요. 그리고 한국의 F-35 추가 판매도 확정됐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네요. 로버트 국장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향이죠. 우리가 F-35를 팔고 한국 기술도 사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3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한국이 우리 고객이었어요. F-16 계약서를 검토하고 패트리어트 판매를 승인하고 기술 이전을 감독하는 게 제 일이었죠. 지금은 뭔가요? 한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저는 최종 보고서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의 구매자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이 함께 가야 할 전략적 방산 파트너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배웠다. 라이선스 생산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독자 개발로 넘어갔다. 결과는 명확하다. 기술 수준 8,090%, 가격 60%, 납기 50%, 신뢰도 98%. 이 조합이 시장을 움직였다. 폴란드가 선택했고 중동이 주목했고 이제 미국도 파트너로 인정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30년간 쌓아온 기술, 약속을 지키는 태도, 정치적 중립,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만든 결과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다.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납품했고 약속을 지켰고 성능을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사던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가 됐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23년간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한국을 고객으로 봤죠. 그 다음엔 경쟁자로 봤어요. 이제는 파트너로 봐요. 제 시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가르친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요. 30년 전 우리가 F-16 기술을 이전해 준 게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배웠고 발전했고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동맹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폴란드와 중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계약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더 깊이 전하겠습니다.